자, 우리 오늘 그 르누아르 얘기 마무리 부분 좀 하시고요. 오늘 에드가드가까지 들어갈래가 모르겠습니다. 예술 얘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부분이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온 건데 그래도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결국 19세기 다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19세기 한 100년 정도를. 그래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던 19세기인데 우리 뭐 기억나시는 것처럼 참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 대중적인 이미지로 남은 여성인데 23살에 죽었으니 참. 그래서 그 르누아르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르누아르의 모델이 된 여성들은 이게 뭔가 생이 좀 일찍 죽거나 불우한, 그죠? 먼저 빨리 넘어가시겠고요. 그래서 르누아르 전성기 때의 그런 그림들을 우리 쭉 보셨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르누아르가 이건 좀 내가 역사에 과연 남을 수 있느냐, 그죠? 이거 왜냐면 인상주의 자체는 형체를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정한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부서진 상태로 인상만 이렇게 재현하다 보면은 이게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뭔가 영원히 남을, 항구적으로 남을 어떤 그 실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림이라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조금 고전주의적인, 그죠? 자기가 이제 채색할 줄도 소묘할 줄도 모른다. 이 자기 그림은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를 가져서 여행 끝에 자신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묘, 그죠? 데생에 기반을 둔 이제 그런 작품들, 이렇게, 그죠? 아주 뚜렷한 이제 그죠? 정확한 데생에 기반한 이런 형태를 시도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거죠. 그거 안 된다, 그죠? 그거 안 된다. 팔리지도 않고, 그죠? 안 팔리고, 그다음에 네가 그 몇 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그죠? 이게 그 몇 년 한다고 사실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름 야심차게 그려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사실 이게 과연 이 대가들, 그죠? 우리가 과거의 대가들, 그죠? 프랑스와 부시라든지 이런 그 역사에 남을 대작을 있는 하나의 그림을 잘까라는 거는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르누아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올 뿐인 거지. 이게 사실 이쪽에 사실 상당히 어설퍼요. 이게 다리가 막 섞여서 이게 사실 이게 구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요, 그죠? 다리도 그렇고 이 끈도 그렇고 또 나름 좀 가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것들을 잘 정리를 결국 못한 거죠. 게다가 이런 인상주의적인 또 표현은 또 나름 남아가지고 이게 조화가 그렇게, 그죠? 조롭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르누아르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이게 안 팔리니까, 그죠? 안 팔리니까 자신이 이제 후기에 다시 아주 화려하게 반짝이는. 근데 이게 사실 간단해요. 이게 후기 스타일이라고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 신경미학적으로 우리가 초정상 자극, 슈퍼노멀 자극이라고도 하고 또 정점 이동의 원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더 강렬하고 좀 더 단순화되면 이게 사람의 주의를 끈다는 걸, 그죠?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원리잖아요, 그죠? 좀 더 강렬한 거는 사실 그렇게 된 것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가하자면 르누아르 이 후기 스타일은 초기 인상주의 스타일을 좀 더 강렬하게, 그죠? 색채를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좀 단순하게, 그죠? 왜냐면 이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단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시면은 단순화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전에는 이런 레이스나 이런 것도 아주, 그죠? 그 전에는 세세하게 인상주의적으로 막 흩날리도록 그렸는데 단순화시키면서 색채도 훨씬 더 강렬해지는 이제 그런 식의, 그죠? 후기 스타일 작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후기 스타일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상당히 좀 크리미하다,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뭔가 좀 크리미한, 크림이란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흘러내리는 데서 크림의 그죠? 그런 느낌의. 그래서 좀 더 강렬하지만 어쨌든 단순화된 거예요, 그죠? 초기 인상주의 스타일이 이제 그것을 우리 후기 스타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테마는 뭐냐? 이제 결국 오늘 이따가 얘기 나올 게 주제와 연관된 건데, 사실 주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이제 나이 들어서 있는 나라가 이게 그냥 젊은, 그죠? 젊은 여성, 젊은 육체, 그거에 대한, 그죠? 이건 다
보시면 좀 훨씬 더 강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젊은 시절의 인상 중에서 훨씬 더 강렬한 색채 자체가 강렬해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렬하면서도 단순화된. 그래서 결국 후기 작품의 주제는 이거 뭐 사실 별거 없죠. 주제 원래 주제가 없는 건데 그나마 전기에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그죠? 그 즐거운 그 아주 빛나온 고양된 순간을 다 캐치해서 포착하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아예 그 순간이란 결국 그 젊음이다, 그죠? 젊음이 그 최고의 빛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젊음,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 그죠? 젊은 여성의 육체, 풍만한 여성의 생명력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과 집착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그래요. 다 그런 작품들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젊은 여성, 소녀들의 찬란히 빛나는 젊음이죠, 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작품들을 그려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드가 작품 때문에 요거는 꼭 그렇게 해서 언급되더라고요. 미술사에 한두 나씩 나오는 게 요 그림보다는 뒤에 작품이 드가 작품이다. 그래서 나오는데요. 드가 작품, 그죠?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이 있고, 이 양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드가는 뭡니까? 르누아르보다 8살, 7살이니까 위입니다. 위 연상이죠. 그리고 드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업에도 하겠지만은요, 배운 게 많고 아주 엘리트 지식인이에요. 그죠? 부르주아 출신이고. 그래서 르누아르도 말빨로는 안 되고, 나름 뭐 드가를 존경하고 뭐 따랐는데, 근데 요게 이제 크게 싸운 일이 나옵니다. 그죠? 1890년 드가가 크게 다투고, 이제 말 그대로 손절되는 거지, 이제 손절.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왜 서로 화가들이 그림 그려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선물로 뭐 니도 가져라 해서 자기 화실에 와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럼 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생일 선물 대신 뭐 그려주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화가들은요, 그죠? 서로 또 그게 또 나름 또 그 일종의 품앗이 겸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림 넘겨줬다가 그 그림값이 오르면은 대신 그 보상이 돼, 경제적으로도 보상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드가가 르누아르한테 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르누아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있었는데 요거를 한 2년 전에 이 르누아르가 이제 막 짐 정리하고 이사하고 이럴 때거든요, 르누아르가. 그래서 이걸 그 디랑 리알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드가가 자기한테 준 그림을 이제 디랑 리알한테 이거 뭐 전 필요 없는데 그냥 해서 넘겼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드가가. 알게 돼가지고 이 내가 준 그림을 이게 진짜 일종의 그 자존심이 엄청 상처를 입은 거죠, 드가가. 그래서 내가 준 그림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 넘겼다고, 이건 뭐 나를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진짜 저런 보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싸운 겁니다. 다 그런 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다투고서 이제 손절. 물론 드가가 워낙 드세서 이름도 드가네요. 이름도 드가. 워낙 성격이 드세요. 드세서 진짜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우리는 오늘날 버젓이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버젓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명확하게 인상주의 대표자는 모네만이 그 새로운 그 스타일의 그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중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누가 버젓이 자기가 그 그룹의 그 대표라고, 그죠? 그렇게 아예 신문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웃기냐면은, 아니 그 그룹의 대표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 마네죠, 마네. 그죠? 마네가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전국구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그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마네가 공식적으로 그 마틴 그룹의 대표자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 다음에 실제 새로운 스타일 한 건 물론 이제 그 모네고 뭐 그런 게도 많은데, 버젓이 자기가 대표라고 딱 낼 정도라고 했다는 거는 드가가 정말 성격도 드세요. 정말 독불장군식인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나와요, 그 뒤에도.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성격이. 우리 드가 할 때 나오시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자기가 준 그림을 이거 뭐야? 저 팔아 넘겼으니까 드가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대판 싸우고 이제 절연한 겁니다. 절연. 그래서 드가는 말년이 오히려 다 절연의 역사예요. 절연. 이게 또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
독불 장군 이건 좋은데 자기 다 찾아오고 친했던 사람들 다 했던 사람 다 그냥 어떤 이유로 다 절연돼가지고 진짜 외롭게 나중에는 작업도 못하게 이제 눈도 다 망가져서 이렇게 참 쓸쓸히 외롭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너무 독불 장군이야 이제 보다 보면 나름 그건 인정하겠지만은요. 자스드가 얘기 우리 나올 거니까 또 그때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런 이제 그 당대 그죠 최고의 여배우에 대한 모델 누드 사진 그림으로 또 했고 하지만 요 정도가 거의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우리 미술사나 예술사적이나 뭐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로 얘기할 게 사실 없어요. 이게 르누아르니까 그냥 르누아르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이름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 뒤에 그린 건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그림이죠. 왜냐면 이 여성도 사실상 가족이니까요. 사실상 가족으로 그죠? 자기 부인의 먼 친척 동생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아기 봐주고 새로 태어난 아기 그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물론 이 아들이 커가지고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계 최고의 영화로 꼽히기도 하는 뭐라 그랬죠?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이죠. 가끔 기억만 해도 저도 모르고 안 봐서 못 봐서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영화 중에서 최고작으로 꼽히는 거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의견이 다양하니까. 근데 어떤 견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최고작이다라고 꼽히는 게임의 법칙이라는 그 영화를 찍은 감독으로 나중에 자랍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이죠, 이 여성도. 그죠? 먼 친척이기도 하고요, 자기 부인의. 그래서 유모 역할도 하고, 가정부. 그래서 결국 모델. 이제 이 여성을 가지고 계속 모델로 그린 거예요. 그 수많은 누드 그림들을. 뭐 그거 외에는 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이런 모습 전체 그리기도 하고. 이 여성이죠, 지금. 이 아이의 유모 역할을 하는. 그래서요, 다 이제 그 여성을 모델로 한 거예요. 다 그래서. 큰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자체가 이제 활이 더 강해지고 좀 단순화됐다, 그죠? 인상주의적인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특징이라는 게. 그래서 르누아르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죠? 이 젊을 때 어릴 때 너무 공장일부터 한 거부터 해서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망가지죠 어릴 때. 그래서 이게 심해가지고요. 파리나 이쪽은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뜻한 그 지중해 연안에서 거의 뭐 살다가 나중에 아예 정착합니다. 저기 집을 얻어가지고요. 우리 칸 영화제 하는 그죠? 거기서도 살고 그래요. 칸 영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유모, 둘째 유모인 여성을 계속 그립니다. 요거 이제 셋째 아들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셋째 아들도 60살이 또 나요. 또 이게 야, 이게 오늘날 해도 이게 60살의 애를 봤다 그러면은 아무리 남자라 그래도 야 어떻게 60살의 애를 보냐 이게 좀 그런데 이 당시엔 엄청난 거지 이 당시는 그죠? 이 당시에 60살의 애를 낳으면 이건 뭐 자기가 왕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와이프는 60살이니까 와이프는 42살이었겠네. 야 42살에 낳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당시로는 사실은 위험한 일인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그죠? 여성들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따도 나올 겁니다 또 그런 얘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르누아르가 또 꽤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자, 그래서 완전 지금 나온 요 사람, 그 앙브로아즈 볼라르.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미술사가 또 조금 알면은 처음 볼 때는 뭐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금 알고 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결국 이 일이 벌어진 게 몽마르트를 중심으로 파리 뭐 사실 그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 미술은 그 정도. 그다음에 뭐 독일의 베를린 쪽. 그다음에 영국 런던 뭐 쪽. 또 오스트리아 빈. 뭐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지방에서는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것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앙브로아즈 볼라르라는 이게 그 아트 딜러 화상입니다. 화상, 그죠? 화상의 그 초상화를 르누아르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수집가니까요, 그죠? 화상 및 수집가니까 이러고 보고 있는 볼라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투사 복장, 그죠? 투사 복장을 입혀서 자기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게
앙브로아즈 볼라르 198쪽이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이게 보시다 보면 다 겹쳐서 그게 반복된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19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뭐 읽었던 내용인데요. 198페이지 그죠? 화상 있잖아요. 화상 그죠? 아트 딜러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둘째 문단 바로 보시죠. 둘째 문단. 둘째 문단. 그러니까 19세기에 그죠? 뒤랑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미술사 책을 그냥 쭉 읽으면은 요거 한 번 읽고 나중에 아예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이거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근데 이제 우리가 뒤랑뒤에라니까 이제 아시겠지,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점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인상주의가 우리가 오늘날 있게 된 그죠? 뒤랑뒤에 19세기 뒤랑뒤에. 그다음에 페르탕기에서 탕기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요 사람은 우리가 그 반고 할 때. 반고, 빈센트 반고 할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탕기 영감, 탕기라고 페르탕기. 그 다음에 지금 나오잖아요. 앙브로아즈 볼라르, 그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앙브로아즈 볼라르, 그죠? 앙브로아즈 볼라르와 같은 통찰력 있는 화상들은 그래서 이게 통찰력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벤처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이게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다르진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림이 왜 특히 프랑스라든지 그죠? 프랑스에서 특히 그림에 대한 그 관심과 그죠? 그 경제적인 이런 아트 그 화상들이 많았고 하게 됐느냐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경제적으로 그죠? 경제 변동이 심하면은요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이겨내는 게 실물인데 그죠? 실물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부의 저장과 부를 저장하면서 또 그것을 지켜주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또는 그 이상의 또 가치 상승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림이 그죠? 그래서 그림이 주목받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림은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요. 그것만은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림을 사는 이유는 보기도 좋지만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이 생각이 없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샀는데 계속 하락할 거다. 이게 뭐 10년 뒤에 뭐 막말로 쓰레기 된다 하면 안 사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나름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똑같은 거죠. 우리 주식 살 때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주식들 막 화려하게 막 데뷔를 하는데 우리는 뭐 무슨 뭐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뭐 벤처 기업입니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그 중에 분명히 나중에 뭔가 오르겠지. 많은 걸 실패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알아보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벤처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들인데 이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입장에서 보시면요, 그죠? 이 당시 뒤랑누엘이나 페르탕기, 앙브로아즈 볼라르 같은 사람들 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죠? 당연히 화상들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에 남은 이유가 있죠. 이름이 남았다는 건 이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투자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도박적인 투자였는데. 그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야, 이건 뭐 그림이 뭐 미완성 그림인데 저런 걸 왜 사냐? 그죠? 이런 식의, 그죠? 일종의 도박적인, 야, 저 기업은 망할 거야. 저거 안 돼.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 주식을 샀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 이름이 역사에 남은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앙브로아즈 볼라르. 이 사람들이 결국 통찰력 있는 이 벤처 투자자, 이 사람들은 공식 전시회에서 거부당한, 그죠? 아카데미나 그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모네, 르누아르, 반구흐, 고갱, 세잔, 피카소 같은 오늘날에는 이 대가로 이름이 남은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화가들의 후원자 노릇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참 나름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1940년대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말 쓰셨습니까? 웩도독이라는 말 쓰죠, 그죠? 웩도독.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이 화상들이 그죠? 미술 그 시장과 그죠? 작품의 어떤 그죠? 그 가치를 막 좌지우지하는 화상들이 오히려 화상이 샀으니까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고 그 미적으로, 그죠?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게 사실 그 뒤 일이에요. 구겐하임부터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 커지면서 오히려 화상들이 조종하는. 그래서 구겐하임, 그죠? 같은 역할을 해서 뒤시앙, 에른스트, 폴록 같은 혁신적인 화가 작품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폴록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거 뭐 애들 물감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유가 이게 구겐하임 이게 등등이죠. 폴록은 미국 정부 자체가 밀었어요. 미국 정부 자체가
프랑스에 대항해서 왜냐면은 미국은 그게 있습니다. 문화적 그 열등감 항상 그죠? 문화의 본국은 저 영국, 프랑스 이것도 자기들이 자존심이고 미국은 저 촌놈들 말이야 저거 맨날 농사나 짓고 말이나 타고 인디언하고 싸우던 애들인데 돈 좀 벌었다고 뭐 의시되네 문화적으로는 안 돼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름 이제 처음으로 뒤집은 게 사실 폴록이에요. 미국 정부 자체에서 밀어줬어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해주고 우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넘어간 겁니다. 몽마르트르로 해서 전위예술의 중심이 몽마르트르에서 뉴욕 그래서 이제 전위예술가 이런 걸 이제 뉴욕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뉴욕에 가서 별 희한한 뉴욕 그 뭡니까 브로드웨이나 그 뒷골목에서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그다음부터 나온 거예요. 그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래서 이 폴로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것과 또 구겐하임이 또 그걸 또 이런 식으로 구겐하임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이 막 화상들이 사주니까 마치 위대한 작품인 것처럼 사실 되는데 근데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폴로 그거 미적으로는 그냥 그냥 물감 뿌린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웩도독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미술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장성이나 또는 시장성도 아니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굽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기 뭡니까? 일단 유명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죠? 작품을 먼저 뭐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품 활동하는 것보단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뭐 방구를 껴도 박수를 칠 것이고 그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게 웩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술에서도. 그래서 그 뒤에 뭐 얘기 나옵니다. 그죠? 레오 카스텔리 그죠? 카스텔리 또 오월, 뭐 앤디 오월이 그런 말 있죠. 그죠? 앤디 오월 같은 팝 아티스트를 후원해서 그 미술계 지도를 바꿔놓았다는 게 이게 과연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주고 뭐가 종이냐, 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앙브로즈 볼라르 이름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또 지나가서 한번 봤었죠. 근데 앙브로즈 볼라르가 이게 지금 그죠? 르누아르 그림도 사주고 그죠? 반 고흐는 물론 나중이고 반 고흐는 뭐 살았을 때 산 건 아니고요. 나중에 피카소가 또 이 큰 혜택을 받죠. 그래서 피카소 그림 그때 봤었습니다. 여기 그죠? 제가 몇 페이지가 써놨으니까 페이지가 있죠. 250페이지 그죠? 250페이지에 우리 한번 봤었어요. 그죠? 250페이지에 그죠? 250페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돌고 돌아요. 이게 처음 볼 땐 잘 모르지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겹쳐가는 겁니다. 그죠? 250페이지에 볼라르의 초상. 이게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이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여기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피카소는 내가 위대한 화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사생가이다. 사생이라는 게 데생, 스케치, 그죠? 스케치, 그죠? 데생. 그러니까 이게 좀 왼쪽 그림도 피카소가 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죠? 스케치를 엄청 데생을 잘하죠. 그는 앵그르처럼 정확하고 실물을 닮은 데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마스터한 거죠, 그죠? 피카소는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탐구한 것을 좋아했다. 분석적 입체주의에 입각해 볼라르를 그린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 그죠? 피카소는 면 분할을 통해 대상을 크리스탈 같은 구조로 해체했다. 그죠? 왼쪽에 이 볼라르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볼라르 이 사람을 피카소도 이제 그림을 그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렸네요. 그죠? 르누아르랑 그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분해해서 볼라르의 초상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는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거 화면 구성, 그죠?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대상을 어떻게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일종의 독창적인 방법이죠, 물론. 그죠? 독창적인 방법으로서 대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입체적으로, 그죠? 분석해서 면 분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뿐인 거지. 여기에
어떤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야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피카소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다 그 미술사 내에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라로 딱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죠? 찾아온 화상을 잠깐 앉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모델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앙브로아즈 볼라르 20세기 초 중요한 수집가.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현대 미술들을 지지하고 옹호했다는 면에서 아주 그죠? 선구적인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잔, 르누아르, 피카소, 조르주, 루오 우리 야수파 때 나옵니다. 다 야수파 그죠? 그다음에 폴 고갱, 반 고 죽은 다음에 그 그림들 그런 걸 구입해서 이름이 남은 사람이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한 편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누아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거든요.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70살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이 있던 거예요. 내가 이 미술사의 그 위대한 전통을 잇는 어떤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대가들의 그림을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기억나시겠습니까, 이거? 그죠? 여기 그죠? 르누아르가 뒤에서 본 누드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르누아르 후기 누드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막 좀 뚱뚱하다고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죠? 막 좀 풍성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색채도 조금 약해졌고요. 그죠? 좀 차분해졌고 좀 더 날씬해진 그런 누드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그 벨라스케스, 그죠? 벨라스케스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 같은 그 대가의 그림을 잇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일종의 자신이 테스트해 본 거죠. 네, 당연히 그 정도로 나오진 않죠. 왜냐면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 우리 오 선생님 요때는 없으셨죠, 그죠? 요 그림 할 때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복습할 겸 많은 분 없으셨으니까요.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뭐 비너스의 뭐 화장, 뭐 단장, 그죠? 화장하는 비너스, 뭐 그렇게 뭐 제목은 붙었는데 원래 제목이 없어요. 원래 사실 없습니다. 원래는 이 비너스가 아니고 나중에 붙인 거고요. 이거 원래 제목 없습니다. 원래 제목 없이 그냥 그림이고 그냥 그림이고 또 게다가 이제 스페인 그 왕자한테 그려준 그림이고요. 이거는 공식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만약에 이 전시됐다 이러면 그거는 그 종교 재판 받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이게 이때잖아요. 이때이죠. 17세기 종교 특히 스페인은 그 상당히 보수적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 선정적인 그죠? 노골적인 그림은 그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 왜 그린 거냐? 그 귀족 왕자가 왕이 왕자죠. 이름이 아니라 펠리페 2세인가 뭐 그 4세인가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그려준 거예요. 비밀리에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노지 그죠? 아무 예쁜 여자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냥 자기 방에서만 보고 자기 친한 친구들만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원래 제목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여성을 그죠? 여성의 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그런 그림. 이제 얘는 큐피드잖아요, 그죠? 큐피드를 통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신화 속 여성이다, 신화 속 비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큐피드, 에로스,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이제 실물 여성의 그죠? 나체 그림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왜 유명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그림이 특히 또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이 미술사보다는 사회 정치사에서 엄청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 그림을 물고 늘어져요, 항상. 이 그림이. 그래서 우리 23주차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게 지금 20세기 초에 벌써 어떤 정치적인 이런 또는 페미니스트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 반대할 때 이게 도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림을 지금 이게 이 도끼처럼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영국 이 참정권 운동가 이런 여성이 그죠? 왜 남성들이 이걸 바라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이거 남성의 어떤 지배적인 시선 그죠? 뭐 사실 맞긴 맞죠, 그죠? 남성의 지배적인 그 어떤 시선, 여성을
요즘은 뭐라 그러니까 대상화, 뭐 성적 대상화 요즘은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여기 이 단계가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림에 대해서 테러를 한 거죠. 테러. 근데 이 그림이 찢겼어요. 찢겨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보수된 겁니다. 다시 보수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때는 이제 그림에 대한 보완이 조금 미진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정육점 도끼로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건이 무지 많습니다. 이 그림하고 얽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림이 뭔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죠? 물론 원래도 유명하신 그림이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얘들 지금 이거 지금 찍고 있잖아요, 막 그죠? 망치로, 그죠? 왜 하필 이 그림이냐? 유명하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얘들은 이게 페미니즘하고 연관이 없는데 그냥 이 그림을 테러한 거예요, 이게. 여기 쓴 것처럼. 기후활동가들인데, 기후활동가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냥 유명하니까, 그죠? 이 그림이 유명하니까. 이거 이제 막 찍어가지고 자기들 알리고 이러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로 테러를 겪고 등등 이유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이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르누아르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많이 이 오마주라든지 일종의 그죠 이 변형작들을 그립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이 그림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온 김에 또 르누아르가 그래서 르누아르가 나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이 벨라스케스 정말 위대한 화가의 뒤를 잇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안고 한번 테스트해본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르누아르 이제 말년의 모습이죠. 말년의 모습. 르누아르 근데 살이 안 찌고 아주 빼빼 말랐어요. 이게 허벅지 보세요, 그죠? 말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말랐는데요. 말랐고 70살, 71세쯤 되겠습니다. 셋째 아들 부인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제 그때 봤던 거랑 또 달라요. 이건 거꾸로 역전된 거일 수도 있어요. 시대가 1910년 아니에요? 요건 야수파가 나온 단위거든요. 벌써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오히려 르누아르가 야수파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상당히 야수적이거든요, 그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은 그냥 원래 르누아르 그림, 그죠? 이거 그림 자화상 같은 애의 그림 자화상인데 요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르누아르가 또 새로운 스타일을 또 보고 이렇게 해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 계속 그 뒤에 그린 그림은 아까 말한 그 친척 여성의 누드, 풍만한 누드를 계속 후기에 계속 그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애들 그림처럼 돼서 이게 색채가 약해지고, 그죠? 이렇게 점점 그죠? 좀 되고 그죠? 모양도 좀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쨌든 부인은 그 개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개, 그죠? 젊을 때부터 해서 나이 들어서 개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제 1910년을 지나면서 이제 아예 두 다리까지도 마비 증세가 오고요. 이제 신경증이, 그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1911년에는 손이 마비돼서 혼자서는 손으로 붓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읽은 책에서 읽었을 때는 붓을 손에 묶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옆에서 조수가 붓을 그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끼워주면은 그걸 이제 꽉 이렇게 요건 되는 거죠. 꽉 움켜지는 거죠. 그래서 꽉 움켜지면서 이렇게 꽉 움켜지고 그림을 그렸다. 해서 붓을 손에 직접 묶었다는 것은 다소 와전된 말이다. 근데 묶기는 묶었는데 이게 붓하고 손을 이렇게 직접 묶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맨 뒤에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좀 휠체어 타고, 그죠? 이제 묶긴 묶었는데요. 이제 이 옷하고 이렇게 뭔가 요거 고정되게 딱 묶은 거죠, 요거, 그죠? 요거 딱 묶고 여기도 살짝 이런 식으로, 그죠? 붓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요걸 꽉 움켜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붓하고 손을 같이 이렇게 묶은 건 아니다. 어쨌든 대충 이제 이런 식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1914년의 모습이니까 죽기 한 5년 전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다. 그러니까 그림이 당연히 제대로 그려질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년의 그림들은. 자, 그래서요, 말년의 그림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그린 것이고, 자기 그 부인의 친척 동생 그린 것이고, 이 여성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과 결혼해서 르누아르를 이제 떠나게 되고 집에 와서 거의 뭐 몇 년입니까? 한 20년 정도 거의 그죠? 20년 가까이 10몇 년 유모 생활하고 모델을 하다가 떠나는데 그래도 결혼을 잘해서 미국 헐리우드 근처에 살았다 그래요. 헐리우드에서 살아가지고 헐리우드에서 거주했는데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기른 그 둘째 아들 장이 또 헐리우드에 오잖아요.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여기서 헐리우드 방문하고 해서 다시 만나고 자기 키워주고 유모하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 여성은 많이 나오는 여성이 그렇게 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이제 이런 것도 딱 보시면은 뭐 이거 뭐냐 할 수 이제는 이게 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돌고 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제목이 지금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 파리스의 심판. 이거 들어보셨어요? 파리스의 심판. 네, 이 목동 소년, 그죠? 양치기 소년의 이름이 파리스입니다. 얘가 파리스고요. 이 세 명이 이게 여신이죠, 여신. 그죠? 헤라와 아테네와 비너스, 아프로디테 세 명, 그죠? 여신. 이게 그 파리스의 사과예요, 사과, 그죠? 사과. 이게 무슨 이게 신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화 내용도 신화 내용인데 이게 돌고 돈다는 게 신화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이 처음으로 어떤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원형 원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떤지 모르죠. 근데 그거를 뭔가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만든 사람이 그 원형 이미지로 만든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라파엘로예요. 그 유명한 라파엘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죠? 요거 보시면 기억나시죠? 만회할 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만회가 요 빨간색 요게 그 만회의 무슨 작품입니까? 요게 만회의 그 유명한 풀바두의 점심, 그죠? 풀바두의 점심의 장면이 이제 요거를 그죠? 요 구도를 차용해 가지고 그죠? 요 뒤에 여성 하나 더 그려놓고 이렇게 풀바두의 점심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만회가 여기 지금 라파엘로가 이제 디자인 스케치해 놓은 것을 나중에 제작한 거죠. 라파엘로가 쓰는 그린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파엘로는 뭘 그렸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원형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일종의 뭡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라는 거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합니까? 오리지널리티. 오리진이란 뜻이 기원 아니에요. 기원. 그죠? 오리지널리티. 기원이 자신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기원. 오리진이 기원이라는 뜻이고 오리진, 그죠? 오리지널리티. 기원이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생각이나 뭐를 이렇게 해냈는데 그것의 기원이 자신으로부터 있다. 다른 거를 카피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으로부터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번역할 때 독창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그건 뭐 대충 의미가 통하죠, 그죠? 독창성, 혼자, 그죠? 다른 걸 카피한 게 아니라 혼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만든 기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오리진이, 그죠?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이게 그 신화 내용인데요. 이 신화는 물론 말로 있었죠. 말로 이런 거 신화 내용 사람들이 이해한 스토리로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로.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게 그 파리스의 심판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시 한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미술사도 그렇고 또 우리 문화사도 그렇고 그죠? 우리 어떤 신화사에서도 그렇고 신들의 여왕 뭐 그리스에는 신들이 뭐 대략 3,000명이라고 해야 되나 3,000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3,000개쯤 신들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신이 3,000개쯤 있어요. 신이. 그러니까 다 그냥 신 이름 붙인 건데요. 근데 그 중에 신들의 왕이 있고 신들의 왕은 물론 제우스죠, 그죠? 제우스. 로마 말로는 주피터, 그죠? 제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 이제 그죠? 헤라. 제우스의 부인.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 그리고 전쟁의 신이 아테나. 이게 이제 아테네가 섬기는, 그죠? 아테네가 섬기는 그 여신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원래 이제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미의 여신, 그 유명한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죠?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 로마어로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뭐 등등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여신들이 힘이 센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가리고 싶어 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발생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 잔치에는 모든 신이 초대되었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초청 안 하냐 해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에리스는 연회에 참석해서 이제 불화를 만드는 거죠, 그죠? 여신 신간의 불화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겁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사과, 가장 아름다운 그 신이 가져라 해가지고 황금사과를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장 아름다운 녀석? 이게 그 사과인 거야, 이게 이 사과, 그죠? 가장 아름다운 그거 내 거네? 웃기지만 내 거야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운 거면 이제 불화가 드디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그죠? 이 사과를 먹고 내가 가장 아름다우니까 이거 내 거다, 아니다, 니보다 내가 낫다, 이제 서로 막 싸운 거예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싸웠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고 완전 난리가 나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골치 아프다. 제우스 자기도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죠. 누구 편 들었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당시 카르선에서 양치기라고 했던 그 파리스, 그죠? 양치기 파리스한테 제일 그 중립적인 것 같은 애를 고른 거예요. 제일 중심적인 제보고 결정하라고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여신들은 이제 꼬시는 거죠. 야,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서 다양한 선물을 약속하고 파리스를 매사하겠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화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에서 난다. 우리 본성적인 반응. 이 예술하고 바로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도. 그러니까 헤라는 아시아의 군주 자리를 주겠다. 그죠? 그리스 말고 나머지 저쪽 소아시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아테나는 전투의 승리, 언제나 너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야, 권력, 전투 승리. 야, 그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여성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과 연관된 건데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제의한 아프로디테가 승리를 얻었다는 거지. 파리스가 야, 제일 예쁜 여자가 좋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신화 얘기를 넘어서 우리 본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거지.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이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죠. 여신 말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봤더니 이미 부인이 돼 있네. 스파르타 왕의 왕비가 돼 있네. 이미 그 여성이. 그래서 그 여성을 뺏어온 거지, 왕비를. 그죠? 스파르타의 왕의 아내가 된 헬레네, 그죠? 헬레네를 이제 뺏어가지고 트로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 자신의 아내를 뺏긴 스파르타 왕이 형제들이여 내 부인을 뺏어갔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된다. 물론 이게 신화니까요. 해서 이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그런 신화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파리스한테 앙심을 품은 헤라와 아테네가 그리스 편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리스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신이 이쪽 편을 들었으니까 이쪽이 이기겠죠. 뭐 이제 그런 이제 신화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신화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그죠? 야, 권력, 돈, 여자 뭐 가질래? 여자 가진다는 거죠. 이 중요한 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라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름다움.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신화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그죠? 이 신화를 그리는 것도 다른 문제죠. 왜냐면 그 전에 아무런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 그린 게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라파엘로라는 거지, 그 장면을. 그죠? 저기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그 제우스죠? 제우스부터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쓸 때는 어떤 형상화, 그죠? 이걸 어떻게 형상화할 거냐?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라파엘로의 그 독창성이죠. 오리지널리티,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으로부터 뭔가 요거 상상해서 만들어내. 물론 이제 이런 형태들은 또 다른 데서 보고서 가져왔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장면 구성과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죠? 오리지널리티, 참 독창적인 그런 장면 구성인 거죠. 그래서 나름 그 신들을 이렇게 딱 배치하면서, 그죠? 다 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냥 뭐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 스토리를 이렇게 딱 배치해가지고, 그죠? 지금 여신 셋이서 이렇게 다투고 있고, 세 명이 다투고 있고, 그죠? 파리스가 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딱 구성을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에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형 이미지, 그죠? 프로토타입, 그죠? 어떤 원형 프로토 이미지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그죠? 요 뒤에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이 이미지를 뭐 변형하든지 가져오든지 하게 되는 게 결국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만해는 그거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드가가 왜 독서를 하잖아요. 만해 쟤는 대가들의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한 필도 놀릴 수가 없다. 아니, 표현을 그렇게 써야 해. 그죠? 한 필도 놀릴 수가 없다라고. 드가가 참 성격이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근데 그리고 만해도 그리고 이런 걸 보고 갖다 딱 그린 거예요. 전혀 다른 식으로, 그죠? 요거를 딱 가져와가지고 요 원형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 유명한 풀바디의 점심을 이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도 딱 이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딱 보셨을 때 이거 뭐 르누아르가 그린 파리스의 심판, 뭐 여신 세 명이겠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제 딱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여기서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라펠로가 그린 요 장면, 요 파란색, 그죠? 요 파란색의 요 장면을 그냥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 파리스가 있고 이렇게 여신 셋 옷도 들고 있고, 그죠? 뒤에 한 명 있고, 똑같이 그렸어요, 그렇게, 그죠? 이쪽에서 옷 이렇게 좀 내려서 들고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 뒤에 또 있고, 뭐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미술사라든지 작품들이 이게 다 같이 돌고 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처음 볼 때는 정말 정신없는데 좀 알고 나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도 봤던 것처럼 이 만해의 요걸 알고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을 알고 나면은 그 뒤에 최근의 현대 작품까지 계속 이것들이 계속 변형되고 있잖아요. 어떤 중국 작가의 작품까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복습 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르누아르 후기 작품들은 진짜 애들 그린 것처럼 좀 허접합니다. 진짜 필력의 감소라고 볼 수가 그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색칠이.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르누아르는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1919년 사망을 해서 죽게 된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계속 이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 얘기하고 이제 주변 또 얽힌 이야기들 같이 또 좀 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가로 넘어갈 텐데요. 드가는 오늘은 못 하겠네요. 이 얘기만 해도. 자,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르누아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잖아요.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서. 이 미술이 뭐냐, 예술이 뭐냐,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뭐, 르누아르는 뭐, 특별히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르누아르의 미술에 대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르누아르는 뭐, 특별한 작가가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걸 했다기 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요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러니까 직접 한 말입니다. 이용한 거죠. 르누아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라는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겠죠. 그죠? 20세기 초. 사람들이 모든 것에 설명을 붙이고 싶어 한다. 설명이란 말은 앞에 뭐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무슨 적? 설명, 무슨 적? 합리적 설명, 그리고 합리적, 또 이성적,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좀 더 말이 이해가 돼요, 그죠? 이게 결국 합리성으로 연관된 문제거든요. 합리성, 이성. 모든 것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이런 거, 이유잖아요, 그죠? 이유나 이런 설명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아니다. 야,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술 작품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과학이라는 거지. 과학적인, 이성적인 거니까, 감정적인 거니까. 그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립을. 그러니까 진짜 예술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해 볼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주어면 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르누아르가. 그죠? 예술은 그냥 말 필요 없고 그냥
그냥 좋고 감동 받는 거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그래서 관중을 붙잡고 에워싸고 매료해야 한다. 그래서 어트랙트 탁 끌어당긴다는 흡입한다. 그죠? 예술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전달하고 짜릿함을 발산하고 관객을 그의 열정으로 끌어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번역이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심각하다기보다는 이게 나름 그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예술로 되어 있는 사실 이게 예술이 아니라 원문은 아트였겠죠. 아트. 그죠? 아트.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어 책인데요. 영어 책을 번역한 건데 아마도 이 번역은 아마도 아트를 그냥 기계적으로 예술을 번역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트를 번역할 때 예술을 번역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 경우에는 미술로 해야 돼요. 미술. 그죠? 그죠? 미술. 왜냐면 르노아는 자기 미술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아트의 의미가 예술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죠? 미술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깝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술이죠. 이게 미술. 그림이라 나왔으니까 미술이지 뭐다, 그죠? 그죠? 미술 작품이 아니라 진짜 미술에 필요한 조건은 그죠? 말로 없어요. 미술 작품은 관중을 보여서 그 미술가는 그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이게 미술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지금 기계적으로 아트를 예술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서를 본다든지 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술 물론 예술이라고 해도 틀린 그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술. 자, 그래서 미술에서 영감을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충동, 나로서는 걸작에 단 한 가지를 요구한다. 바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즐거우면 그게 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위대한 작품, 그죠?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관중들이 그죠? 어떤 에워싸고 매료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은 그게 바로 걸작이다. 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 그냥 좋은 거, 그냥 좋아, 즐거워, 또는 아름다워, 감동적이야, 너무 예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르누아르 작품이 원래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그죠? 르누아르는 그런 걸 주로 그린 거잖아요. 딱 보고서 예쁘다, 참 화사하다, 참 좋구나, 이러고 그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즐거운 것. 그게 예술 아니냐. 자기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게 르누아르의 미술에 대한 생각인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르누아르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르누아르의 생각, 이와 같은 르누아르의 생각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 또는 미술이건 예술이건 좀 확장해서, 그죠? 확장해서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일반적 통념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지금 봤던 것처럼 그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좋은 것, 그냥 즐거운 것, 그냥 즐거움을 주는 것, 그냥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예술 아니냐.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낭만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낭만주의. 그래서 이런 그 예술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요거 먼저 보시면요, 그죠?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요.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인간성의 정수, 우리의 본질, 그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요거 중요한 얘기죠, 요게 그죠? 요게 왜냐면요, 그죠? 여러분 15, 16세기 이른바 그 현대, 그죠? 15, 16세기 이른바 현대화, 근대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현대 철학의 그 모던 필로소피의 그 대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한 말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따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사실 이성이라는 말도 이것도 엄밀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이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성은 그죠? 따지는, 그죠? 따진다, 따지는 능력. 따진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따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따질 줄 안다는 거지. 다른 동물들은, 그죠? 동물들은 오히려 따지지 못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바퀴벌레는 즉각적으로 도망가고 강아지는 하면 하고 이 동물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따질 줄 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죠? 15, 16 우리가 중세 이후에 그죠? 근대 사회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리성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이 발전한 거잖아요. 따지면서 그죠? 막 인과관계 따지고 그죠? 뭐 수량 따지고 하면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성, 이른바 합리화, 근대화가 진행된 거죠. 이른바 근대화가 진행된 건데, 근데 이제 19세기쯤 와서 이 낭만주의자들이 야,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나온 거예요. 야,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성과 논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따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정, 느낌, 열정, 충동,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 그래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감정, 느낌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나 느낌, 그죠? 열정, 충동, 상상 이것들은 요겁니다, 그죠? 요것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죠? 그냥 좋은 것, 그냥 뭐 떠오르고 상상되는 거, 어떤 느낌,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설명하느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감정, 그냥 좋은 거, 그냥 느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라는 겁니까? 이성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성과 감정의 대립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성과 감정의 대립이고, 이게 또 예술과 과학의 대립이고, 그죠? 예술과 과학.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게 그럼 먼저냐? 이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지. 감정이, 그죠? 감정, 느낌이 더 근원적이고 더 원초적이란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프리미티브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뭐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더 환원할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원초적인 본성이다. 누가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그죠? 감정이나 느낌이.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데카르트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죠? 데카르트라든지 근데 과학주의, 어떤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물론 르누아르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통념에 사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나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야, 그래도 결국에는 다 감정, 느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특히 또 이걸 들고 나와서 대대적으로 유포를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사실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느끼는 존재다. 그러니까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죠? 그죠? 인간은 뭐라고요? 이게 따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지는 존재. 다른 존재랑들은 다르게 우리는 따지는 존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쪽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다. 느끼는 게 더 우선적이다. 더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게 그죠? 더 우선적인, 더 원초적인 본성이다. 그러니까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며 어떨 때는 감동하고 경탄하며 다른 때에는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비탄에 빠지며 서로 또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며 그죠? 초월적인 것과 대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경외감을 느끼며 또 육신과 구별되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육신과 구별되는 고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죽어서는 다른 것으로 인도되어가는 특별한 존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슬플 땐 그냥 슬픈 거지. 기쁠 땐 그냥 기쁜 거지. 그죠? 그냥 어떤 이런 대자연 같아서 야, 그냥 위대함을 느끼고 하는 거지.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요게 이해되시겠죠? 그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사실 이거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그죠? 164쪽에 보시면요. 164쪽에 그죠? 이게 다 기억 안 나시죠? 이거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164쪽 맨 위에. 그죠? 맨 윗줄에 있어요. 그죠? 164페이지 맨 위에. 그죠? 독일의 작가 그러니까 괴테가 바로 그 19세기 낭만주의의 그 최고봉 대표자라고 합니다. 물론 괴테는 그 문인이죠, 문인. 그래서 소설가지만은요, 이 괴테는 느낌은 모든 것이라는 게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사고, 그죠? 우리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로 그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데카르트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느낌이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따지는 게 모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나는 따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따지는 게 모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데카르트 얘기는. 따지는 게 모든 거라는 건데 괴테는 아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느끼는 것도 모든 게 나왔다. 그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도 그 밑에 줄에 말 있잖아요. 이성을 중시했던 신고전주의에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 쉽다고요? 아, 그러면은 이성을 중시했다. 아, 그럼 신고전주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다고요? 어떻게 그렸겠어요? 신고전주의 그림은 이걸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말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그렸다? 그림을 따져서 그렸다. 따져서 계산해서 따져서 계산해서 아 이거 비례가 어떻고 이게 따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말이, 그죠? 그러니까 말하면서 쉽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쓰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사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 신고전주의 그림은 따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셨지만 그죠? 막 원근법 따지고, 그죠? 그 색채와 조화 대비 따지고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따져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사상도 따져서 그 내용 주제도 따져서 공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낭만주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민 선생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 작품 음악에서도 어떻게 작곡하겠어요? 작곡을. 저희는 이제 아니, 비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거죠. 그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형식은 그죠? 이게 따져서 그래요. 따져서. 그죠? 그 멜로디 어떤 거 쓰냐에 따라 그건 뭐 그죠? 따져서 이렇게 됐으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그죠? 따져서. 그게 형식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근데 낭만주의는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느낌이 모든 걸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낭만주의 뭐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느낌 그대로 즉흥곡 이런 거 그러니까 판타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되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무슨 쉽죠, 그죠? 심리적인 관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는 것보다는 느낌, 그때 느낌 우선적인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대비고 싶다고 해서 말로 구사하시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죠? 그죠? 고전주의적인 것은 따진다. 그 따진다는 건 뭐 그때 다르겠지만은요, 그죠? 수학적일 수도 있고 뭐 형식일 수도 있는데 그걸 따져서 그리거나 작곡하는 거고, 낭만주의적 계열은 따지는 것보다는 그때 되는 느낌이 더 우선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즉흥곡이나 뭐 판타지, 환상곡이나 이런 거, 그죠? 야상.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느낌이 모든 것이다 해서 그 셋째 줄에 맨 끝에 뭐 감성과 직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감성, 직관 뭐 딴 거 없지 뭐. 감성은 그냥 느끼는 거고, 직관은 그냥 척 보고 그냥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이 낭만주의자들 이 관점이 결국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느낌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냥 좋고 그냥 내가 어떤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슬픔이 밀려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원초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따지는 존재다라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앞에서 이거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죠? 오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그 낭만주의적 관념이거든요. 결국 이게 낭만주의예요. 큰 틀에서 우리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중들은, 그죠? 야, 그거는 예술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거는 그거는 따져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진정한 예술은 이성적 계산, 즉 따지는 거라든지 또 오랜 연습한다고 되냐? 아니야, 그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즉 이성적 분석이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어떤 그 프리미티브한, 그죠? 원초적인 감정, 그죠? 어떤 본능적인 직관을 뭐 척 보고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척 보고 한 번에 보고 다 이거다라는 깨달음, 그죠? 통찰, 한 번에 보는, 또는 번쩍이는 순간의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다음에 꿈틀거리며 분출하던 열정 등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예술을 하려면은 뭔가 내가 좀, 그죠? 그냥 안에서 뭔가 꿈틀거려서 뭔가 올라와야 뭐 곡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어거지로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거지로 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게 바로 낭만주의적 관념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중적인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술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술이라는 것은
진짜 예술은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 감정, 열정에서 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중적인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파인만이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화가 있겠죠. 물론 나름 유명한 화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자기는 물리학자니까 맨날 자기 보고서 맨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가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예컨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면서 그죠? 꽃을 딱 들어보면서 야 이거 좀 봐봐 정말 아름답지? 그죠?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야 꽃 야 예쁘네라고 말하면은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 예술가이죠. 화가니까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 안다는 게 느낀다는 거죠, 그죠? 느낄 수 있지만 너는 과학자니까 이 꽃을 완전히 분해해서 따분한 꽃으로 만들어 버리겠지. 그죠? 너는 과학자니까 이 꽃 보면 이건 너 진화 생각나냐? 진화? 너 자연스레 생각할 거냐? 아니면 뭐 화학 비료 생각나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건 몰라. 나는 이게 알지.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 낭만주의 자주주 하는 말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꽃을 비료로 설명하려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비료로 설명하려는 그런 자들이다. 이 과학자들은 꽃을 비료로 환원해서 비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우리 사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어떻게 진화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됐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진화의 원리, 자연선택의 원리를 설명하고 비료의 그 화학 성분이 어떤데 그게 우리 후각신경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 이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꽃의 그 진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꽃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 어떻게 느끼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꽃의 아름다움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쪽 낭만주의자들은 어떻게 꽃의 아름다움은? 답은 간단해요. 그냥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원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꽃의 아름다움은 이거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료 화학 성분이 어떻고 진화 얘기하면 그거 너 비료 생각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꽃의 아름다움 느낄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본능을 그 자연적으로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슴으로 느낀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그걸 굳이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걸 다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지. 그죠? 그때 기준이 아니면 그 느낌이 기준인 거니까요. 그죠? 꽃의 아름다움을 못 느껴? 그거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말이야, 돼지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나가는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쉬워요. 이게 그냥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낀다는 거죠, 이거. 그죠? 그냥 느낀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함정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물론 이렇게 과학적으로 비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움은 이거로 설명될 수가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은 환원될 수가 없다. 다른 걸로. 그 자체 우리가 그냥 원초적으로 주어지고 느끼는 것이다. 그걸 느낌이 오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딱 보시면 약간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할 때 아름다움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예쁜 거지. 또는 우리 심지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드는 거지. 그게 무슨 페로몬의 작용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 통념에 딱 맞는 생각이긴 하죠. 그죠? 이게 그죠? 그냥 느끼는 거다. 한마디로 가슴으로 그냥 내가 꽃이 되고 내가 나비가 돼서 그냥 받아들이고 느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왜 향기롭냐면 비료 성분이 어떻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요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이나 상상력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거나 어떤 영감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는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거나 그죠? 야 정말 좋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뇌의 비의식적 또는 뭐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우리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 향기 좋다라고 느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석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요게요. 요게.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그죠?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뭐 사랑의 감정, 꽃의 아름다움이 주는 그런 느낌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의 비의식적인 과정, 우리 신경계의 비의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상세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르누아르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르누아르의 말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서 좀 그냥 좋으면서 관종을 붙잡고 에워싸고 매료하는, 그죠? 어트랙트, 끌리는, 그죠? 어떤 끌린다, 좋은 표현으로는 끌린다, 나쁜 표현으로는 쏠린다,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결국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비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이 비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감정, 어떤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인데 이거는 근데 뭐겠습니까? 비의식적으로 그냥 끌리는 것들은 뭐냐면은요. 결국 그거거든요. 아마도 그 대부분은 우리의 타고난 결국 생물학적 본성이에요. 그죠? 생물학적, 유전적 본성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끌리는 것들. 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들.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특정한 미적 선호들. 그죠? 진화 과정에서 뭐 특정한 게 끌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꽃에 대해서 끌리고 꽃의 향기 끌리도록 그렇게 된 것들. 그거 즉각적으로 끌리는 거거든.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그것들의 그 오리진은 오늘날에는 이걸 진화론이나 신경과학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거 생물학적 본성이 타고나는 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술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원래는 의도는 이제 과학하고는 떨어져서, 그죠? 과학적인 영역이 아닌 걸로 뭔가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오히려 생물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돼버려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르누아르 이게 지금 그 AI가 만드는 이미지거든요. 맞춰졌습니다. 그죠? 이게 AI,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AI 만들었다는 거, 그죠? 이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아니 르누아르가 만들어낸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그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는, 그죠? 사실 그런 면이 있죠. 르누아르의 이미지들도 그 소녀들의 이미지 참 예쁘고 다 끌린다는 거예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죠? 야, 참 좋다, 예쁘다, 좋은 감정 불러일으키는데 아니 그거랑 이거랑 그럼 뭐가 다르냐,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예술이란 게 뭐냐, 그죠? 예술이란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의 본능적 선호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냐?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예술이 사실은 이제 예술가들이 다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물론 여기로 간 게 이제 이른바 대중예술이에요. 그죠? 대중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뭐 걸그룹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그죠? 문화 산업은 주로 이런 거, 그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끌리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죠? 그거를 이제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이미지, 또 이런 이미지 비슷한 그 걸그룹, 그죠? 그 멤버를 뽑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대중예술로 가는 거고 우리가 야 그럼 진짜 어떤 순수한 예술의 가치 같은 거는 과연, 그죠? 그럼 사라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게 이 방향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시면요, 나름 결국 그거잖아요. 르누아르가 한 말은 이게 야, 이 예술은 말이야 이게 과학하고도 다르게 뭔가 독자적인 어떤 영역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우리 삶의 어떤 즐거움을 주고 아름다움을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런 예술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그 논리적인 귀결로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남는 거는 뭐 이런 거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현실은 사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대중 그 문화 산업계를 보면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이민희 선생님 같은 분이 하시는 이분 좀 이런 예술은 그죠? 좀 축소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좀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많이 시장성돼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론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죠? 우리 요거, 그죠? 진화 과정에서 가정에 된 특정한 미적 선호들이 뭐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기회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피부죠.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냐 이게 먼저 끌린다고 해요. 우선순위가 이게 얼굴 형태보다는. 그래서 항상 AI 이미지가 끌리는 거예요. 딴 거 다 떠나. 왜냐면 AI 이미지는 피부가 그냥 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등등부터 해서 나중에 또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예술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자, 일단 요즘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겠고요, 그죠? 우리가 또 앞에서도 했던 얘기기도 한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게 또 연관된 얘기예요.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엔 좀 어렵지만 다 돌고 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인물 얘기 잠깐 하실 텐데요. 이게 결국 또 그거랑 연관돼요. 지금 우리가 상징주의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주의 나오잖아요. 상징주의. 근데 이게 다 사실 지금 이거랑 연관돼요. 지금 르누아르가 왜 저렇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19세기 그 낭만주의가 나오고, 르누아르 그런 생각에다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뭐에 반대해서 그 어떤 서구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죠? 무엇이든지 말이야, 막 그죠? 말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죠? 뭐 따지고 이 합리주의에 대한 그 반발, 그죠? 반발이거든요. 반발 일종의 반발로서 야 인간은 따지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느끼는 존재야. 해서 나오게 낭만주의고, 그게 나름 요런 르누아르 예술이나 이런 데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발이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 낭만주의에서 물론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요게 또 이게 상징주의예요. 왜 상징주의?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관돼요. 상징주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인데, 특히 이 합리주의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 과학주의에는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그 합리주의하고 같이 또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물질주의거든요. 물질주의. 우리가 그 번역할 때는 그 유물론이라고도 합니다. 유물론이라는 번역은 조금 의역한 건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머티어리얼이 그 물질이고요, 그죠? 머티어리얼리즘 발음도 안 되네. 머티어리얼리즘. 그러니까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 오로지 유자, 여기 유자가 그죠? 오로지 물질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로지 물질만 있다. 그래서 물질들의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합리적으로. 그게 이 합리주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 꽃이 아름다운 거는 물질들의 인과관계, 그죠? 비료, 화학 성분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꽃이 향기로운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물질주의거든요, 그죠? 물질들의 작용만 가지고, 물질들의 합리적 작용, 수학적, 그죠? 작용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게 연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계열.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낭만주의자들은 이 따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정신. 그죠?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혼. 그죠? 그래서 이쪽은 유물론이 아니라 그 멘탈리즘. 그래서 유심론이라고 한다. 유심론. 아니야. 물질 보이는 건 다 이것은 그냥 허상이고, 이거 진짜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 유심론. 오로지 마음만 있다. 오로지 마음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이건 유심론입니다. 이게 유심론이 연결되는 거예요, 상징주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 사람도 유심론자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19세기 중후반 얘기죠, 그죠? 지금 뭐 철학사, 문학사 이게 다 포함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알고 나시면은요. 자, 그래서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모순적이긴 해요. 왜 모순적이냐면은요. 세상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쪽으로 굴러갔거든요. 그죠?
계속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합리주의 과학이 발전하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20세기 중반 계속 지금까지 그 굴러왔는데 근데 계속 중간중간 그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술에서는 이쪽이 더 주류였던 거지. 예술은 이런 게 상징주의, 좀 전에 말씀드린 낭만주의,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그 초현실주의로 바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초현실주의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초현실주의 등등 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알면 쉽게 또 이게 이해됩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인물 이제 막 이런 추상적인 얘기 요 정도 하시겠고요. 인물 얘기해도 재밌죠, 그죠? 자, 인물 르누아르 주변 인물이거든요. 자, 르누아르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르누아르의 저기 주변 사람들과 또 이 미술사의 이 책에서 빠진 이건 사실 이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이 피피드 샤바는 한 줄은 언급돼야 되는데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은 상징주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시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상징주의 쪽에도 이름도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요. 자, 그래서 피피드 샤반 그죠? 그래서 나름 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미술협회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아카데미 출신이긴 해요. 아카데미 출신이긴 한데. 아카데미 전통을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나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카데미 출신으로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여기 쓴 것처럼 피피드 샤바는 아카데미 전통에서 공부했지만 독자적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에 반대까지는 안 했지만은 또 아카데미에 반대하는 다른 그 젊은 화가들, 그죠? 뭐 꾸르베, 뭐 드가 등을 또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나름 뭐 일종의 뭐 중도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런 협회까지 창립한 거겠죠. 아마 중도적인 인물 이런 거 보통 하니까요. 중도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사람이냐면은요. 이 공공 건물에 이 사람 그림이 많아요. 공공 건물. 이렇게 그 소르본느 대학, 그죠? 소르본느 대학이라든지 팡테옹은 중요한 데잖아요. 팡테옹은 프랑스에서 가장 그 위대한 인물들만이 묻힐 수 있는 묘지이자 프랑스의 정신적인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그 팡테옹의 그 그림을 또 벽화를 그렸고요. 또 리옹 미술관 같은 주요 등 이외에도 많은 뭐 파리 시청도 있어요. 파리 시청도 있고 등등 공공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3공화국의 공식 화가다. 왜냐면 이 공공 벽화라는 것은 공식적인 인정받은 정부에서 인정해서 그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 프랑스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좀 허접해요. 좀 보기에는 허접한데 원래 그렇잖아요. 공공 벽화 보시면 좀 허접하세요. 우리나라는 그죠? 이 정부 발주한 그림들 보면은 이건 돈 주고 네가 사실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면이 나름. 근데 물론 이 사람은 그냥 그린 건 아니고 자기 요런 정신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체적인 그 작품의 특징이 이제 상징주의의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미술사에서는 우리 공공 벽화 말고 미술사에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창백해. 이 창백하고 광택이요. 그죠? 창백하죠, 그죠? 광택 없는 색조를 사용하였고 공간을 단순화, 좀 평면적입니다, 그죠? 뭐 입체적이진 않아요. 평면화였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고대와 중세, 고대의 그 그리스라든지 또 중세 어떤 신화적인 그런 테마와 분위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평화로운 시각을 그렇게 견지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뭔가 평화로운, 그죠? 하지만 뭔가 창백한.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여러 화파에 영향을 줬어요. 나비파, 그다음에 상징주의, 고갱, 반고흐, 뭐 이외 등등 나름 그때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향을 준 나름. 작품 보면은 뭐 다 좀 천편일조 좀 비슷비슷한 거 좀 뻔한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요 그림이 나름 유명한 이 사람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림 작품으로는 벽화 말고 뭐 좀 그렇죠. 이게 뭘 그렸는지 모르겠죠, 사실은. 그죠? 뭐 왜 그린 거야? 그림 주제. 근데 특징이 이 그림자도 거의 없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단서도 없는 정말 모호한 그림이죠. 전체 뭐예요? 이거 뭐 절벽 같은 건 뭐야, 그죠? 뭐 바다에 뭔지 뭐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쨌든 여성은 같은 여성 같아요. 세 명이 그죠? 동일한 여성. 여성이 세 가지 여성을 취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알 수 없는 묘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제가 밑줄 쳐놓은 겁니다. 밑줄 쳐놓은 거요. 그림자도 거의 없어요. 그죠? 이 여성 같은 경우 그림자 같은 거 없잖아요. 옆에 그죠? 없고 이런 수풀의 그림, 풀의 그림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옷의 그림자고, 그죠?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죠, 이 선생님? 빛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죽은 사람. 그래서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는데 내 그림자가 안 보여. 나 죽었네. 그죠? 그죠? 그림자가 죽은 영혼의 특징은 그림자가 없어요. 이런 거 하는데 저거 식스센스가 그게 나오나? 식스센스 그죠? 그런 영화 옛날 영화 식스센스. 그죠? 내가 그림자가 없네. 그러니까 옷에 그림자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걸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지, 영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실존 인물, 실존은 살과 육체를 가진 실존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정신을 그린 거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질성이 쉽게 말해서 그림자는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물질성인 거죠. 물질성, 그죠? 물질로부터 귀결되는 특성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자가 없다는 거는 비물질성이죠. 비물질성, 영혼. 영혼을 그린 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유심론이라는 거, 유심론, 마음. 이상은 물질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 영혼이 움직이는 거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저 섬찟했나요? 그림자 어떠시겠지? 그림자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뭐 옷도 그렇고 약간 그리스 그런 옷 차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 그림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그렇게 그치.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것도 결국은 낭만주의에서 상징주의 그 계열의 그렇게 기량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그렇죠. 아시다가 뭐 이런 거 느껴지지가 느껴지지가 않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요 요거는 이제 그 느끼는다기보다는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 정신세계를 따져야지. 사실 따져야 된다. 사실 맞습니다. 나중에 네. 이시 있고 빠지고 어제 그거부터 따지고 글자 쓰면 이시 방향 때문에 문제가 없나 따지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요거는요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게 하나의 일관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요 계통에서는 이 상징주의 또는 이 초현실주의는 핵심은 정신이에요. 정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서 정신적인 걸 뭔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또 통찰 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 이 사람 그림이 그래서 좀 약간 좀 허접해요. 그죠? 좀 허접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영혼들인 거죠. 일종의 어떻게 그죠? 그런 식의 뭐 죽음과 젊은 여인들이 지금 죽음이 지금 잠자고 있네. 잠깐 그죠? 죽음이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 젊은 어떤 생을 즐기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꼭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하긴 아닙니다. 뭐 그림자들이 조금씩은 있네. 좀 있죠. 근데 그게 그림자가 옷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옷은 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옷은. 그죠? 이거 옷은, 근데 육체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죠? 옷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죠? 나름. 자, 그래서 뭐 판타지 뭐 이런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작품들 작품성 자체는 그냥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또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한 가지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림자 있다. 그죠? 요 그림도 있죠. 요거죠. 그죠?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 그림이 뭐겠습니까? 이게 제목이 희망이고 1872년 프로이센 전쟁에서 그냥 완전 깨지잖아요, 그죠? 71년에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완성된 거겠죠. 그래서 제목이 희망인 거예요, 그죠? 이제 프랑스 완전히 졌지만 아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이거 뭡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그죠? 십자가 이쪽에도 십자가 쫙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도시가 폐허가 돼 있고 십자가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 요 한 송이 꽃 어떤 숲을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희망, 그래서 그런 희망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작품보다는요, 요 다음 작품이 더 유명해요. 누드 버전이 똑같은 걸 떠죠. 똑같은데 근데 얼굴 좀 달라. 근데 얼굴도 이게 사실 보통 인간 같지가 않죠, 좀 그죠? 좀 그런데요. 예, 누드 버전, 그죠? 누드 버전이고, 요거는 이제 옷을 입은 버전이고요. 근데 이 옷을 벗어놓은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내용은 뒤에 배경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큰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죠? 십자가 묘지가 있고, 저기 무너진 성벽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근데 요 그림 보시면 약간 이 여성 누드가 이 풍만함에서보다는 점점 좀 말라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성 누드가 그 전에는 좀 풍만하게 많이 그려졌는데 이 작가 말고 다른 작가들 봐도 점점 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로 점점 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여성 그 미 기준도.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여기 쓰신 것처럼 멘탈리즘이라는 겁니다. 멘탈, 그죠? 유심론, 오로지 정신만 있는 스피드자는 그것을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이런 그 뭡니까 그 방랑자죠. 아예 그 방랑자가 꿈을 꾸는 건데 꿈속에서 뭐 여신이 어떤 희망을 전해주는 뭐 그런 정신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내용은 뭔지 몰라요. 사실 별거 없고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공공 벽화입니다. 이제 그 미용 미술관에 가면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죠, 벽화, 그죠? 물론 이거는 벽에 그린 건 아니고 캔버스에 그려서 붙인 거예요. 캔버스에 그린 다음에 붙인 겁니다. 이거 한 5년 정도 그렸다고 합니다. 엄청 커요. 이거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런 벽화인데요. 근데 뭐 내용은 사실 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벽화 보면은 야 이건 뭐 이러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예술과 뮤지에게 사랑받는 성스러운 숲. 그래서 뭐 미술관에 어울리는, 그죠? 미술관이 그 예술가들한테 사랑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신화적인. 그래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둥이 무슨 형식일까요? 기둥이 동그란 거. 이오니아죠. 동그란 건 이오니아, 그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동그란 건 이오니아, 꼬불꼬불한 건 코린트, 그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건 도리아라고. 이오니아 양식의 그런 그리스 신전 비슷한 거 그려놓고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요 그 피비드 샤반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다 연결된 얘기예요. 물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또 연결된 얘기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이제 이 모델 시장 발라동, 우리가 그 나와서 발라동이 여기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의 그 모델로 이렇게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시장 발라동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작가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작가가 그 여성 작가들을 또 많이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그동안 이 책 읽을 때, 그죠? 근데 왜 또 시장 발라동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면에서는 여성 작가라는 면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발라동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사람과 또 예술과 또 르누아르와 또 얽힌 르누아르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하고 다 많이 얽혀 있고 이 사람 정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 또 그 동네가 좁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면서 또 딱 드가랑도 연결된다, 이게 수장 바라드님.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